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한마을에 차복이라는 나무꾼이 살고 있었다. 예쁜 각시와 결혼해서 오순도순 재밌게 살았는데 집이 너무 가난한 것이 흠이었다. 날마다 힘들게 나무를 해서 한 짐씩 장에다 내다 팔았지만 그걸로는 하루 세 끼 먹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차복이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어. 고생하는 김에 좀 더 고생해보자. 이제부터 하루에 나무를 2짐씩 해야지. 이튿날부터 차복이는 아직 닭도 울기 전 깜깜한 꽃새벽에 집을 나서서 해가 서산에 넘어가 어두워질 때까지 쉴 새 없이 일을 했다. 그렇게 해서 나무 2짐을 채울 수 있었다. 차복이가 나무 2짐을 짊어지고 와서 마당에 내려놓자 아내는 깜짝 놀랐다. 어머 여보, 나무를 어떻게 2짐씩이나 했어요?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 두고 보라고. 부자는 못되더라도 밥 걱정을 말아야지. 색시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 손을 꼭 잡았다. 차복이는 새시가 해준 밥을 맛있게 먹고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나무짐을 장에다 내다 팔려고 이른 새벽에 일어나 마당에 나간 차복이는 깜짝 놀랐다. 여보, 마당에 둔 나무짐이 어디로 갔지? 예? 저는 나무를 만지지 않았는데요. 이상한 일이었다. 근처 어디에도 사라진 나무짐을 찾을 수가 없었다. 밤중에 누가 여기 올 리가 없는데 이게 땅으로 꺼졌나 하늘로 솟았나. 차복이는 하늘 수 없이 남은 한 짐을 장에다 내다 팔고는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열심히 나무를 했다. 그날도 역시 나무를 2짐을 해서 마당에 부려놓고 잠자리에 들었다. 이튿날 새벽 마당에 나온 차복이는 기가 막혀 입이 벌어지고 말았다. 나무 한 짐이 다시 감쪽같이 사라진 게 아닌가. 이번에도 사방을 찾아보았지만 나무짐은 찾을 수가 없었다.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아무래도 밤에 도둑이 든 게 분명해. 이렇게 생각한 차복이는 결심을 하고 색시에게 말했다. 무슨 조화인지 내가 꼭 알아내야겠어. 내가 나무집 쪽에 들어가 앉을 테니 짐을 묶어주오. 차복이는 만류하는 색시의 말을 뿌리치고 출입문 쪽에 놓인 나무짐 속으로 들어갔다. 그 속에서 밤을 새우면서 동정을 살피고 도둑이면 붙잡을 참이었다. 달이 떠서 높이 올라갔다가 지려고 할 무렵이었다. 차복이가 기다리다 지쳐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갑자기 철커덕 하면서 무언가 나무짐을 붙잡는 소리가 났다. 차복이는 퍼뜩 잠에서 깨어 정신을 바짝 가다듬었다. 옳거니 드디어 왔구나. 어디 두고 보자. 그런데 뭐가 좀 이상했다. 나무짐이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마치 연기가 오르듯이 하늘로 홀월 날아오른다. 차복이는 등에서 그만 식은땀이 주르륵 흘렀다. 그렇게 얼마를 갔는지 모른다. 나무짐이 잠깐 멈추는 듯 하더니 누군가 말소리가 들렸다. 위험이 가득 서린 목소리였다. 저기 짐을 내려놓거라. 그리고는 묻는 것이 뭐라고 하는가 하니 오늘도 나무를 2짐이나 했더냐? 네,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인간들, 제복도 모르고 그리한들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 이제 며칠 못 가 것입니다, 마마. 마마라는 소리에 차복이는 깜짝 놀랐다. 희나가 짐을 막 풀려 하자 차복이는 짐 밖으로 펄쩍 뛰어나와서 옥황상제 앞에 넙죽 엎드렸다. 마마, 통촉하소서. 소인 이 나무짐의 주인인 줄로 아렵니다. 한번 잘 살아보려고 죽은 힘을 다해 나무를 했는데 이렇게 나무짐을 가져가시니 어인이란 말입니까? 하루 세 끼 먹기도 힘든 고된 인생입니다. 부디 통촉해 주소서. 이제서야 어찌된 일인지 깨달은 옥황상제가 차복이에게 말했다.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다. 하지만 그것이 너의 복이니 난들 어쩌겠느냐. 그게 제 복이라니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옥황상제는 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가르쳐주지 하면서 차복이를 이끌고 뒤뜰에 있는 창고로 갔다. 창고에 들어가니 수많은 주머니들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어떤 주머니는 어른 머리통만 하고 어떤 주머니는 아기 주먹만 해서 그 크기와 모양이 각양각색이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주머니마다 이름이 쓰여져 있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의 복주머니다. 여기 든 복대로 평생 살게 되는 법이지. 처보기가 한참 만에 자기 복주머니를 찾아보니 거기 걸린 수많은 주머니 가운데서도 형편없이 작아서 안에서 든 것이 없었다. 처보기는 그만 힘이 쭉 빠졌다. 보잘것없는 주머니가 너무나 원망스러웠다. 울상이 된 차보기가 유난히 큰 주머니를 가리키면서 물었다. 저건 누구 것이기에 저렇게 복이 많단 말입니까? 그건 속숭이 것이야. 복을 아주 대차게 타고났지. 머지않아 세상에 태어날 게다. 그때 차보기가 옥황상제 옷자락을 붙잡고 울면서 사정하기 시작했다. 상제님, 제발 제 소총 좀 들어주십시오. 속숭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나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다니 저 복 좀 빌려쓴들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속숭이 복을 빌려쓰게 해주세요. 뜻밖의 청을 들은 옥황상제가 한참 난감한 표정을 짓더니 입을 열었다. 거참, 듣고 보니 그것도 그렇긴 하구나. 한동안 빌려주는 것이야. 무슨 상관이랴. 내 그리 하마. 고맙습니다, 상제님. 하지만 때가 되면 복을 속숭이한테 돌려줘야 해. 속숭이 7살 되는 해를 넘기면 안 된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보기는 옥황상제로부터 속숭이의 복을 빌려오게 되었다. 차보기는 동아줄을 타고 지상에 내려와 보니 그새 며칠이 지난 뒤였다. 남편이 도둑놈한테 못쓸 일을 당한 줄 알고서 울고 있던 색시는 남편을 붙잡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여보, 이제 우리도 잘 살게 됐어. 이렇게 몸송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다음날 차보기는 가벼운 마음으로 도끼를 메고 나무를 하러 나섰다. 한참 나무를 하다가 그늘에서 잠깐 땀을 식히는데 주변에 버려진 밤송이들이 눈에 띄었다. 그래, 이걸 주워다가 색시를 줘야겠다. 차보기가 막 통통한 알밤을 한 보따리 챙겨놓고 있는데 지나가던 노인이 차보기를 불렀다. 이봐, 젊은이, 내가 밤을 먹고 싶은데 그 밤을 내게 주지 않겠나? 대신 이 부싯돌을 줌세. 차보기는 밤이 아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노인이 하는 말이라서 알겠습니다. 그러시지요. 밤을 주고서 부싯돌을 받았다. 하긴 밤보다 부싯돌이 더 귀한 물건이긴 했다. 차보기가 부싯돌을 만짝거리고 있는데 웬 포수가 슬그머니 다가오더니 말을 붙였다. 보시오, 지금 저 노루 2마리가 있어서 그걸 잡아야 할 텐데 불이 없어서 총을 놓지 못하니 그 부싯돌을 나한테 주구려. 내가 노를 잡으면 1마리 드리리다. 차보기가 부싯돌을 내주자 포수가 총에 불을 붙여서 빵빵 쏘더니 노를 2마리를 끌고 와서 1마리를 주었다. 이게 웬 횡재람? 차보기가 나무를 한 짐에서 짊어지고 장에 가서 팔려는데 어떤 노인이 말을 끌고 지나가다가 차보기한테 다가와서 말을 걸었다. 여보게 젊은이, 그 노루도 파는 건가? 그거 이 말하고 바꾸지 않겠나? 네? 이 말이 못쓴 말이야. 연물 줘도 안 먹고 등에 올라타지도 못하고 도대체 말을 들어먹지 않으니 말이지. 그렇다고 잡아먹을 수 없는 노릇이고 어때? 안 바꿀 테지? 아이고, 말 한번 가져보는 게 소원이었는걸요.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루를 주고 말을 끌고 오니 말 한 피를 공짜로 얻은 셈이었다. 차보기가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연실 싱글벙글했다. 정말 우리한테 복이 오긴 올려나 봐. 다음날 아침 차보기가 나무를 하러 나서려는데 누가 급히 주인을 찾았다. 차보기가 나가보니 웬 낯선 한량이었다. 보시오, 당신이 어제 장에서 노인한테 말을 산 사람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만 값을 후히 쳐드릴 테니 그 말을 나한테 파시오. 내 항소 1마리와 금 10량을 드리리다. 차보기는 그만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 말은 호대만 멀쩡하지 쓸데가 없는 말인걸요? 그러지 않아요.
이 말은 천하의 명말합니다. 그간 주인을 못 만나서 그런 괴지요. 내가 문과시험을 보려 하는데 그 말이 꼭 필요하니 제발 나한테 파세요. 그럼 그러시지요. 차보기가 말을 내주고 금열량에 항소까지 받으니 미천을 잡아도 아주 크게 잡은 셈이다. 그 돈으로 농가 밭을 새로 사니 생전 처음 가져본 농토였다. 차보기가 황소로 밭을 갈면서 남들보다 갑절이나 열심히 일을 하자 이듬해 농토가 배로 늘고 그 다음에 또다시 2배로 늘었다.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차보기는 가포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새 아들과 딸을 하나씩 두니 이제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다. 다만 한 가지 걱정은 오지않아 속숭이한테 복을 돌려줘야 할 때가 올 텐데 하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차보기네 집에 웬 거지 부부가 동냥하러 왔다. 살펴보니 그 아내가 아기를 가져 만삭이 몸인데 제대로 먹지 못해서 모습이 말이 아니었다. 차보기 부부는 얼른 그들을 안으로 들여서 따뜻한 방에 쉬게 하고 맛난 음식으로 대접했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뭘요?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지요. 그런데 그 다음날 여자가 배가 아프다고 야단을 하기 시작했다. 애를 낳으려는 게 분명했다. 차보기가 산파를 불러서 돌보게 하니 거지 여인이 아기를 순산하였다. 꽃을 달린 사내아이였다. 차보기 부부는 미역국을 끓여내면서 산모와 아이를 돌봐주었다. 그런데 아이 이름은 어떻게 하시려? 그때 거지의 대답이 뜻밖이었다. 그냥 속숭이라고 지으렵니다. 그 말에 차보기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자기가 빌린 복의 임자가 제 발로 찾아든 게 아닌가. 이제 복을 누리려도 몇 년 남지 않았다. 아기가 7살이 되기 전에 복을 돌려줘야 하니 말이다. 차보기가 거지에게 말했다. 이것도 다 인연이니 다른 데 가실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와 함께 사십시다. 내가 살림살이를 마련해 드리지요. 그러자 거지는 감지덕지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었다. 그 모습을 보자 하니 차보기는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났다. 그렇게 함께 오순도순 어울려 살다 보니 어느새 속숭이의 나이 7살이 다가왔다. 차보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하고 속숭이네 식구들을 불러놓고 그간 사연을 숨김없이 다 털어놓았다. 지금 내가 누리는 복은 다 저 아이 복을 빌린 것이니 내 것이 아닙니다. 이제 때가 됐으니 돌려줄 수밖에요. 우리 집 재산을 다 드릴 테니 받으시구려. 그러자 속숭이 아버지는 그만 난감해졌다. 그건 안 될 일입니다. 어찌 우리가 그 재산을 받겠습니까? 이 재산을 안 받으면 난 제 명에 살 수 없다오. 그러니 받으셔야 합니다. 속숭이 부모는 재산을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어 난처해서 어쩔 줄 몰랐다. 그때 옆에 듣고 있던 어린 속숭이가 나섰다. 아버지, 제 것이라면 받아야죠. 그러더니 자신을 쳐다보는 어른들을 보고 싱글벙글 웃으면서 대신 저분들을 저희 수양부모로 모시렵니다. 그래서 함께 살면 되잖아요? 그러자 속숭이 아버지가 옳거니 하면서 무릎을 탁 쳤다. 이제 자신의 복이 다 끝났다고만 생각하고 있던 차보기 또한 얼굴이 밝아졌다. 그렇게 해서 속숭이는 친부모와 수양부모를 모시고 함께 살게 되었다. 타고난 복이 얼마나 컸던지 사방에서 복이 저절로 굴러 들어와서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다.